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인데요. 2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루에 시간을 일정량만 하면은 사실 정리하는 양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기본편은. 왜냐면 심화하는 것처럼 아주 디테일한 걸 물어본다기보다는 한 번 이제 과정을 돌린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고려시대 거의 뒷부분쯤으로 오고 있는데 정치 파트보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경향은 있어요. 왜냐면 정치사 파트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가 있어서 스토리를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고려시대 거, 앞쪽에 삼국시대 거, 그리고 뒤쪽에 조선시대 거가 반복적으로 토지제도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나중엔 섞어가지고 내는 문제가 있어요. 한 파트의 문제만 나오지는 않죠. 보통은 전체 시대에서 섞어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 이론을 보고 뒤쪽에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그 보기에 오답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뒤의 시기에 것들이 오답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되는 대로 푸시고 답안지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거 이론이 끝나고 나서 혹시 모의고사 풀어보시고 기출문제 한번 싹 풀어볼 때 그때 한번 다 같이 정리하면 되니까 문제를 푸는 거에 지금 여기 단계별로 너무 그렇게 연연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경제 파트 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아마 경제다 보니까 뭔가 숫자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너무 복잡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카테고리별로 대표적인 것들만 나오기 때문에 의미만 명확히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핵심 키워드에 보면은 과전법 나와 있고, 이거 뭐 토지제도 중에 일부겠죠? 그리고 건원중보, 해동통보, 은병, 뭔가 화폐가 여러 개가 묶여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병란도, 의창, 상평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씩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토지제도, 땅이죠, 땅. 고려가 실시한 토지제도가 어디에 쓰였던 건지 특징이 뭔지를 구별하라고 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역분전부터 볼게요. 역분전, 여기 혼자서 굉장히 특이한 걸로 들어가 있는 게 역분전이에요. 공신들한테 인품과 공로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한 건데 태조 왕건이 개국을 할 때 고려를 세울 때 도와준 사람 있겠죠? 이런 개국 공신들한테 나눠 주었던 땅이 역분전이에요. 아직은 이제 신하들한테 월급으로 땅을 어떻게 줄 건지에 대한 어떤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 확실하게 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한테 이제 상패처럼 훈장처럼 준 것 중에 하나가 역분전이고, 당연히 이건 세습이 되고요. 초창기 공신들에게 대단한 경제적인 기반이 되어줬겠죠. 이거는 월급을 한 그런 일을 한 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그런 월급의 개념은 아니에요. 이거는 상패나 훈장의 개념으로 줬었던 역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호하죠. 인품이라고 하는 기준이 개별적인 판단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그리고 전시과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고려의 대표적인 토지 제도인데 관리한테 우리도 회사 가서 일하면 월급 받죠. 그것처럼 관직의 복무의 대가로 일정 부분 땅을 지급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땅이 지급될 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전시과라고 하는데, 전지라고 하는 농사 짓는 땅이 있고 시지라고 하는 이게 땔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산입니다. 산, 시지는. 언덕배기 같은 산을 끼고 있는, 여기에서 나무를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전지와 시지를 레벨에 따라 가지고 차등을 지급한 게 전시과. 그래서 전시 이렇게 앞글자를 따가지고 전시과라고 하는 건데, 여기 특징 중요한 거는 이 땅을 너 가져라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대대로 갖고 있어라 세습도 안 돼요. 이게 끝나면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또 있는데 사실 명확하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잘 되지는 않았고, 소유권 주는 건 아니에요. 내 거, 네 거 내가 판매하고 이거 아니고, 여기에 사람들이 살겠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요 땅에서 나는 일정량의 어떤 세금이 있겠죠. 그거를 국가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만큼의 세금을 급여로 주는 거죠. 그래서 조세를 받을 수 있는 수조권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거는 조선시대까지 계속 나오는 개념이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세습은 안 되는데 나중에는 안 되는데 그냥 막 해요. 그래서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우리가 땅도 좁은데. 근데 여기에 차등 지급이라고 하는 거에 부가 설명이 좀 달려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하죠. 언젠가는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는데 기준이 처음에 명료하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 기준점이 뭐였냐면 인품과 공복이라고 하는, 이것도 대단히 모호하죠. 인품을 어떻게 레벨,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지, 평판인지, 이건 실제로는 가문과 권세랑 연결이 되는 거겠죠. 굉장히 이건 주관적인 특징이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직관적으로 모두가 다 납득할 수 있는, 지표를 체크할 수 있는 관등만을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건 언제 무너지느냐? 중간에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죠.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이 무신들도 그동안 내가 무시당했던 거를 만회하고 싶어 하니까, 이거 보상받고 싶어 하니까 이들이 그대로 귀족층이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땅을 독점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물려줘요. 물려주면서 관리들한테 급여로 줄 게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땅이 한반도를 지구본에서 찾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정 누가 다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은 없죠. 그러면서 제도 자체가 아예 붕괴를 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 전시과가 붕괴하면서 땅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프로세스가 됐다라고 하는 게 새롭게 개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된 이유가 된 걸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토지제도가 지금 거의 막장에 와 있는 시점이에요. 리셋을 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토지제도의 이 끝판에 지금 붕괴에 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진사대부들은 안 된다, 이거 조금 고쳐가지고 될 게 아니네 해서 리셋을 시키는 거를 했다라는 거죠. 요거를 알아두시고 고려시대에 주로 전시과라는 게 있지만 결국에는 블라블라에서 붕괴하더라. 그러면 신진사대부들이 나중에 새로운 국가를 세울 때 이미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땅들은 누구누구 귀족들이 다 갖고 있어요. 소유자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뭔가 중심 세력으로 들어가서 신진사대부 지방에 있던 애들 싹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서 뭔가 우리가 제대로 된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경제 기반이 없잖아요. 지금 누구누구 땅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포맷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시과 말고 이거 이제 안 되지 않느냐, 전시과 제도가 운영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 이제 없애고 다시 리셋을 하자. 저 불법적으로 땅 가져간 애들 거 다 국고로 다시 귀속을 시킨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하냐? 과전법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겁니다. 고려 말기에 등장을 해요.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신진사대부의 새로운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가져갈 땅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게 과전법이에요. 정도전과 조준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신진사대부잖아요. 얘네들을 기준으로 시행이 됐고요. 처음에는 경기도 지역에 한정을 해서 수조권이 설정된 세금 거둘 수 있는 과전을 지급을 하더라. 요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기출사료랑 같이 묶어서 볼 수 있겠네요. 조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소를 올린 거예요. 과전법 해야 된다고. 여기에 보니까 밑으로 맨 밑에 보니까 이를 법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백성과 더불어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제 이 나라를 제대로 만들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과전법의 실시를 여기 얘기하는 거죠. 이 과전법이 실시가 되면서 경기도 땅이 이제 리셋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진사대부들한테 다 나누어지게 되고 여기서 실제 농사 짓는 사람들도 실제 농사 지을 사람들에게 다시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받은 것은, 신진사대부가 받은 건, 농부들은 농사 지을 땅을 자기 땅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을 걷어가는 권한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기반을 세팅을 한 겁니다. 이제 중앙 관리가 될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조선이라는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전시과하고 과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토지제도는 좀 더 다른 걸로 연결된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토지제도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농사하고 수공업이 고려시대에 어땠는지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몇 줄만으로 고려 500년의 농업, 수공업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어요. 대표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만 본다는 거는 지엽적인 건 지금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특징만 좀 체크해 주세요. 자, 농업기술 점점 발전을 하겠죠? 가장 유명한 게 이거 아마 위인전도 읽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이제 목화를 재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문익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잖아요. 뭐 붓뚜껑에 숨겨왔다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숨겨왔는지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고 일단 목화를 바깥으로 내돌리지 않기 위해서 엄격하게 원나라에서 금지를 했었는데 뭐 어떻게 숨겨가지고 반입을 하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목화씨를 여러 번 발화를 시키려고 시도를 계속했는데 계속 실패를 하다가
뭐 하나가 성공이 돼가지고 이걸 키워서 나중에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목화 재배가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목화가 재배되니까 나중에 소못 같은 거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농사를 짓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막 체계적으로 정리된 그런 게 아직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고려시대 후반부가 딱 되면은 이암이라는 사람이 그 원나라에서 농상지표라고 하는 농사 기법 같은 거 다 모여있는 책을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하고, 우리가 농사를 요만한 땅에서 이만큼 얻으려면 요런 거 시도해보면 좋겠어 하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소개를 하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농상지표만 외워서 될 거는 아니고 조선시대로 넘어갔을 때도 농사직설이니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랑 같이 머릿속에 넣어서 어느 시대 거에 어느 게 나오는지는 약간 암기는 좀 필요하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 자, 수공업, 물건 만드는 거 어떻게 발전했는지 볼게요. 고려시대 초반에는 나라에서 주관을 해요. 관청에 소속된 수공업이 있고요. 향이랑 소랑 부곡이라는 차별받는 특수 행정구역이 있었죠. 향과 부곡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고, 소가 이제 수공업, 숯을 만든다든지 종이를 만든다든지 소금을 만든다든지 뭔가를 만드는 것들은 소라고 하는 행정구역에서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이거를 했었었는데, 후반부가 되면은 집집마다 자기네 집에서 만들어서 내가 쓰거나 갖다가 파는 게 생기게 되고, 불교 국가잖아요. 사찰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사원 수공업이 발달을 합니다. 승려들이 물건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더라는 거죠. 이 수공업은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는 초반에 일정 부분 나라에서 통제를 하다가 나중엔 통제가 안 됩니다. 뒤로 가면서 점점 이게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물건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팔아야죠. 어떻게 상업이 되느냐? 도시에서 먼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도시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먼저 크게 생기니까, 자, 시장 생깁니다. 시전이 설치가 돼요. 나라에서 자, 여기서 장사해라고 하는 시전이 생기는 거예요. 수도인 개경과 수도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서경, 평양이죠. 평양에서 시전이 설치가 됩니다. 큰 상점 거리가 설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커지면 그쪽으로 다 모일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 동대문이나 명동 같은 데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런 데가 집단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혹시 물가를 가지고 시장 상인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막 터무니없이 올려버린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감독도 해야 돼요. 감독도 해야 돼서 경시서라는 거를 고려해서 국가에서 설치를 한 거예요. 감시하는 거죠. 경시서. 감시를 하는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을 하는 관청이 설치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게 부정적으로 값을 올리고 내리는 것도 확인은 하지만 이런 기능도 해요. 물가를 조절하기도 해요.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이전에 앞에서 상평창이라고 있었잖아요. 물가 조절하는 기구가 상평창이 있었는데 이거랑 비슷한 기능을 하거든요. 얘도 물가를 조절하고 얘도 물가를 조절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경시서는 물가를 감독하는 거고 조절이라는 말은 크게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하는 거는 뭐냐면 터무니없이 물건의 가격이 특정 카테고리가 올라가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딱 캐치를 해서 그 상인한테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이 뭐야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아? 하고 이거를 체크해 주는 거고, 상평창에서 하는 거는 곡식의 가격이 막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이거를 이 가격이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곡식을 사들이고 풀고 하는 거를 조절을 해서 직접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거. 그게 상평창이고, 실제로 어떤 액션을 조절하는 거, 사람을 통해서 조절을 하는 거가 이제 이 경시서의 역할인데, 물론 기본편에서 이렇게 지엽적인 거는 이렇게 어려운 건 나오지 않겠지만은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론서마다 써 있는 데가 있고 안 써 있는 데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시장을 감독하니까 물가도 관리할 수밖에 없겠죠. 상식선에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고려시대에도 경시서는 있고요. 조선시대에도 시장이 있으니까 경시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조선 초반까지도 경시서라는 거는 존재를 했습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도드라지는 거는 드디어 이제 고려시대 때 돈이 나옵니다. 돈. 화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럼 그전에는 뭐 했느냐? 그전에는 옷감이나 곡식이나 이런 걸로 했죠. 누구나 다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교환을 합니다. 그건 곡식이나 옷감이나 보석 종류, 금, 은 이런 것으로 진행을 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다가 화폐가 없으면 아무래도 불편했겠죠. 곡식과 옷감의 단점은 곡식은 마냥 쟁여둘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너무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 옷감은 더 심하죠.
이거 제대로 관리 안 하면은 옷감이 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폐라는 게 있다면 매우 편할 텐데 이미 중국이나 이런 데서 화폐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값어치를 갖고 있는 조금 더 간편한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화폐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성종 임금 때에 건원중보라고 하는 거를 처음 만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돈입니다. 돈. 이 건원중보는 구리로 만든 것도 있고 쇠로 만든 버전도 있고 그런데 금속 화폐죠. 이제 금속으로 만든 화폐가 등장을 하고 밑에 더 중요한 게 이제 밑에 두 단계가 지금 나와요. 성종하고 숙종 때 주로 화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숙종 때는 아예 돈을 만드는 관청을 따로 만들어요. 주전도감이라고 돈만 만드는 전문 관청을 만드는 거죠. 왜냐면 숙종 때 숙종의 남동생이 건의를 해가지고 얘를 만들어요. 이 숙종의 남동생이 중국에서 그런 걸 보고서 우리도 이거 해야지 해서 건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 이걸 만드는데 이 숙종의 동생이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그래서 의천은 승려인데 상당히 안쪽에도 많이 관여를 했어요. 불교적인 거에만 관계를 한 건 아니고 자기가 보고 들은 거를 가지고 고려에다가 자기 형이 왕이니까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의천과도 이거는 연결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주전도감에서 삼한통보, 해동통보 같은 거 만듭니다. 고려에도 숙종이 있고 조선시대에도 숙종이 있죠. 조선시대 숙종도 그 상평통보라는 거가 나와요. 똑같이 숙종이니까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도드라지는 거가 요거는 금속으로 제작한 화폐고요. 밑에 은병이라는 게 나와요. 은병. 일종의 은덩어리입니다. 은덩어리. 은덩어리인데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형을 본따 가지고 살짝 호리병처럼 생겼어요. 요만합니다. 이렇게 은덩어리 자체를 가지고 화폐를 만든 게 은병입니다. 일종의 고액 화폐로 만들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식으로 화폐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물건을 만들고 사고 파는 게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무역도 했겠죠. 우리 삼국시대에도 무역을 벌써 했는데 무역이 아주 활발해지게 되는데 어디에서 했느냐? 예성강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개경이랑 연결되어 있는 예성강 하구로 내려가면 병란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무역항으로 여기가 크게 성장을 하면서 국제라면 뭐예요? 글로벌 항구란 뜻이죠. 외국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으로 고려 물건을 사가기도 하고 그들의 물건을 팔기도 하는 그런 게 나오더라는 거죠. 당시에 중국의 초반에 송나라가 있었습니다. 종이하고 인삼 우리 거 굉장히 크게 쳐서 요거를 우리가 수출을 하고 중국의 비단이나 각종 약재 같은 것들을 수입을 해옵니다. 그리고 저기 윗동네, 저기 위쪽 동네 유목민들 거란이랑 여진하고도 무역을 해요. 거기는 농사가 잘 안 되고 식량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쪽에 농기구나 식량을 수출을 하고 대신에 얘네들은 목축을 하잖아요. 사냥을 하고 그래서 모피하고 말 같은 것들 서로 없는 거를 거의 물물교환하듯이 이제 맞바꾸는 방식으로 무역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이제 굉장히 먼 데하고도 관계를 한다는 건데 아라비아 상인들이 와가지고 수은이랑 향료 같은 걸 막 팔아요. 우리한테서 뭘 사가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우리 쪽에서 사가는 것들은 대체로 저기 이 유럽 쪽에 나오는 서구권 국가에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다 사간 것 같은데 요러면서 이제 고려 시대에 고려의 어떤 물건들이 품목들이 해외로 수출이 되면서 유명세를 좀 얻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유명한 코리아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죠. 고려라는 발음을 잘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코리아가 아니고 꼬리 또는 꼬레 이렇게 발음을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한국이 영어 명칭을 정할 때 언제 우리가 우리나라 국경 바깥을 넘어가서 이 한반도의 이름이 크게 알려졌나 역사적으로 추적을 해보니 이 꼬레 시절부터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본따 가지고 코리아라고 하는 영어 명칭을 지금 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한류 같은 거의 어떤 명칭의 유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게 가끔 등장을 해요. 무역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 이제 사료를 보면은 숙종 때 화폐 만드는 게 나와요. 이 화폐는 이름과 종류의 특징을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 신분제도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신분제도. 귀족이 있고 중간계층이 있고 양민, 천민이 있는데 신분제도가 막 뚜렷하게 되지는 않아요. 지금 중간층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네요. 자, 귀족을 먼저 보겠습니다. 귀족.
구성은 왕족이나 공신,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왕족을 포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고위급이죠. 귀족 집단이 있는데 얘네들 특징이 엄청난 특권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음서제도가 있고 공음전이 있네요. 5품 이상의 고위 관리한테 해당하는 특권인데 음서는 뭐냐면 시험 안 보고 그냥 낙하산으로 벼슬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음서제도고 조상의 음덕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공음전은 뭐냐면 5품 이상의 관리한테 지급된 토지인데 세습이 돼요. 그러니까 물려주는 게 가능하니까 이 집안의 엄청난 종잣돈으로 이거는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엄청난 특권이에요.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공음전이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땅이 국가에 다시 반환되지 않는 땅이 들어갔다라는 거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귀족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 귀족이 되느냐? 호족이 있고 문벌귀족이 있고 무신이 있고 권문세족이 있고 신진사대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배층의 변천을 배웠었는데 요런 단위로 넘어갑니다. 이들이 각자가 지배층이 되어서 귀족이라고 불리는 집단으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신진사대부도 결과적으로는 귀족층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자기네들이 특권을 누린 거로 봤을 때. 그리고 밑에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실제 일을 하는, 그리고 본인들의 일을 세습하면서 중간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직업을 세습하고 자녀에게 세습하고 국가로부터 외역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받는다. 이것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으나 주로 대표적인 게 향리입니다. 향리. 그 지역에 오랫동안 대대로 살면서 실제로 거기를 가장 잘 아는 거는 그 지역의 향리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두머리는 서울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인데 뭘 알겠어요. 지방에 내려와서.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업무는 요 향리 계층이 하게 되고 중앙 쪽으로 나중에 성장은 또 하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방 행정의 대체적인 실무를 다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호장이나 부호장이라고 하는 나름의 자기네들의 레벨도 다 나뉘어져 있고요. 다만 이제 지방의 세력층이잖아요. 지방 유지들, 실제 지방의 세력층들이다 보니까 그 서울에서는, 중앙에서는 얘네 혹시 반란 일으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일종의 인질제도였던 기인제도하고 사심관 제도를 통해서 통제를 받아요. 경상도 지역에 뭐 가령 예를 들어 경주 지역에 뭐 지방 향리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출세를 해가지고 개경으로 벼슬을 하러 올라가요. 그러면 개경에서 벼슬은 하지만 너 출신지가 어디니? 너 경주야? 그러면 앞으로 경주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은 너가 다 체크해가지고 보고하는 거야. 너 경주의 사심관 해서 고향을 자기가 케어하도록 해요.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면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감시하는 게 또 하나 있고 기인제도는 뭐냐? 그 지방에 있는 향리의 아들을 인질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머물게 하는 거죠. 개경에서. 그럼 허튼 수작을 할 수가 없겠죠. 자기 아들 여기 잡혀 있으니까. 이런 걸로 어느 정도는 이 통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던 게 바로 양민, 일반인입니다. 평민. 좀 특이한 거는 일반인을 가리키는 호칭이 백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로 가면은 이 소나 말 같은 가축을 도축하는 도축업자를 가리키는 말이 되지만 실제 원래 고려시대에서는 그냥 일반인을 가리키는 말이 백정이에요. 주로 농사에 종사를 하는 농민층이고요. 놀랍게도 과거 응시가 가능한데 못하죠. 농사 지느라 바쁜데 어떻게 귀족들처럼 공부를 똑같이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같은 출발선은 아닙니다만 법으로는 응시는 가능했다. 또 드물게 응시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합격하는 사람들이 드물게 나오지만 뭐 고위 관직으로 진출하고 이런 건 좀 어려웠겠죠. 이거 조선시대도 똑같아요. 양민들, 양인들이 농사 짓는 사람, 뭐 대장간집 아들 전부 다 응시는 가능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언제 공부를 하겠어요? 공부할 거 그렇게 많은데. 그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양민인데 특수 집단민들이 있죠. 향, 소, 부곡 기억나실 겁니다. 분명히 양인인데 뭔가 차별을 심하게 받으면서 세금도 훨씬 많이 내요. 차별받는 사람들, 향, 부곡, 소에 하는 특수 행정구역 집단들이 또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천민입니다. 대다수는 노비입니다. 노비. 노비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머릿수에 세금이 매겨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으로 카운팅이 되지는 않고 재산이에요. 재산. 그래서 사고팔 수 있고요. 상속할 수 있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물건처럼 치부가 됩니다. 그래서 귀족 집단의 노비가 너무 많으면 그 집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재산이 많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재물과는 좀 다른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사병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노동력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인력이죠. 인력, 노비층. 그래서 이 노비의 숫자를 왕이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을 누르고 하고 싶으면은 이 노비 숫자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전 시대에 걸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이러한 신분제도가 있었을 때 사회 모습을 보면 사회적으로 모든 시대 왕들은 다 자기 백성들이 안 굶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죠.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나라 다스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제도가 있어요. 사회제도가 있어서 광종 때 초반 임금이죠. 네 번째 임금이었던 광종 때 제위보라는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빈민을 구제하는 데도 만들어요. 제위보라고. 그리고 의창, 여섯 번째 임금 성종 때 설치됐었던 빈민 구제기구고요. 이거 약간 진대법이랑 매우 유사한, 고구려의 진대법이랑 유사한 건데 태조 왕건이 흑창이라고 설치했던 거를 성종이 의창으로 엄청 확대해가지고 운영을 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의창. 그리고 여기 나오죠. 상평창. 물가를 조절하는 상평창이라는 걸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목적은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고려시대의 도드라진 특징이 바로 여성의 지위입니다. 조선시대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게 바로 이 카테고리인데 남녀 차별이 생각보다 없었어요. 아주 없던 건 아니에요. 아주 없진 않았어요. 하지만 조선시대 조선 후반에 막 성리학 어쩌고 저쩌고 할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평등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상속받는 거, 재산 상속받고 남녀 차별 거의 없습니다. 균등하게 상속이 됐고요. 딸도 제사를 지냈어요. 사실은 재산을 주는 이유가 제사를 모셔야 되는 장남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건데, 만약에 장녀가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제사 지내는 비용은 얘가 지출하는 거니까 당연히 장녀한테 돈을 많이 줘야죠. 출생 순서대로 주면서 이거에 대한 차등이 거의 없었던 시대가 고려시대입니다. 생각보다 합리적이죠. 그리고 여성 이혼할 수 있었어요. 갈라서는 거 가능하고 재혼 가능했습니다. 재혼이 가능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재혼하고 나서 이 재혼한 여성의 자식이 특별한 사회적인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조선시대는 제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혼이라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하고요. 제가 완전히 불가능. 양반집의 딸이, 내가 양반 남자랑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먼저 죽어서 내가 과부가 되어서 재혼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정절의 의심을 받죠. 따라 죽으라고 막 하잖아요. 그게 제일 극심했던 게 조선시대인데, 그래서 만약에 재혼을 막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다 무릅쓰고 조선시대에 재혼을 하면 엄청 눈총받죠. 그리고 재혼한 사람의 그 자식은 과거 시험에 뭐를 응시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제한들까지 다 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재혼을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식의 앞길을 막을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 그런 게 없었어요. 여기 파란색으로 써 있는 거, 여자가 집안의 가장이 되는 게 가능했습니다. 법적으로. 집안을 이끄는 주인이 되는 게 가능했어요. 어쩌다가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완전히 역행을 지금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서의 혜택이 여자 자녀 쪽까지 다 뻗어갈 수가 있었던 건데, 딸이랑 결혼한 사위나 외손자일 때까지 음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성의 지위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거 되게 특이한 부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네요. 태조 왕건이 흑창을 설치했었는데 이거를 성종이 쌀 만석을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의창이라고 확대를 하더라라는 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흑창, 의창 같은 것이고 기본적으로 고구려의 진대법이랑 원리는 비슷하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런 거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에 대해 알려줄래? 고려 경종 때 처음 실시가 됐고 관직 복무에 대한 대가였어. 전지와 시지를 차등 지급하는 거 전시과죠. 전시과. 과전법은 이제 전시과가 붕괴하고 나서 신진사대부가 얘기했던 거고, 납속책이랑 호포제 아직 안 배웠죠. 조선시대에 나오는 건데, 납속책 같은 거는 그 곡식이나 돈을 내고 뭔가 특전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노비인데 돈 이거 내면은 면천을 받는다거나, 내가 군대 가야 되는데 돈 내고 군대 안 간다거나, 그런 게 납속입니다. 그리고 호포제는
흥선대원군 시기에 성공했던 거죠. 양반들한테도 포를 내시오라고 하는 군역이랑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뒷시기의 조선시대에 한번 더 볼게요. 자, 2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네 들었는가? 송사신단이 곧 수도인 개경에 도착한다고 하더군. 송나라와 개경을 보니까 이거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인 거 알 수가 있어요. 엄청난 사신단의 규모가 엄청나서 물품이 상당할 것 같다. 자, 고려시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공인이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였다. 여러분 아직 안 배우신 건데 공인이 등장하는 거는 조선시대고요. 대동법이 나오고 나서니까 한참 나중입니다. 아니네요.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거 조선시대에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기능하는 게 고려시대 특징이죠. 경제 특징 3번이고 고추와 담배 등등등 상품 작물이 활발하게 재배가 되는 것도 조선시대 후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고려시대 걸로 3번 찾아주시면 되시고 자, 고려의 경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감자, 고구마, 그러니까 고려의 경제 상황을 찾는 거예요. 고려. 감자, 고구마 등의 작물이 널리 재배되는 거, 이 구황작물이잖아요. 이런 게 들어오는 거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에서도 상당히 뒤에 후반부에 좀 크게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사용되었다. 이게 고려시대 제작됐었던 화폐 중에 하나였죠. 활구. 2번이 일단 답인데 자, 시장을 감독하기 위한 동시전이 설치가 되는 거 이거는 신라잖아요. 신라 지증왕 때 했던 거고 요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에는 경시서라는 게 있었죠. 경시서. 만상, 내상 등이 무역을 했다. 요런 사상들이 등장하는 거는 요것도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4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고려의 사회 모습이에요. 의창 운영됐죠. 의창 운영됐고 8관에 개최됐습니다. 태조 왕건이 이거는 거의 훈요 10조에 넣어가지고 유훈으로 남긴 거였죠. 연등회랑 8관에 하라고. 골품제가 실시됐다. 골품제, 이거는 신라 거잖아요. 3번 아니네요. 신라의 신분제도가 나오니까 자, 여자가 호주가 될 수 있었다. 대표적인 고려시대의 사회 모습이었죠.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반 안에 사회 모습이나 경제 모습이랑 사상은 연결이 당연히 될 것이고 약간의 암기가 필요한 걸로 과학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려가 불교 국가죠. 불교 국가인데 종교는 불교고요. 정치 시스템은 유교를 들여와가지고 유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갖춰 놓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유학 파트, 불교 파트가 지금 나뉘어 있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유학이 발달하는 과정을 보면 고려 초반, 중반, 후반이 있어요. 왜냐면 어떤 사상이 5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죠. 버그가 생깁니다. 이걸 고쳐서 업데이트 버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유학도 두루뭉술한 철학 버전에서 실천적인 철학으로 점점 뒤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갈래 버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유학이 발달하는 과정. 고려 초반에는 이걸 선택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자주적이고 주체적이고 새로운 나라를 끌어가는데 아주 최적이다. 삼국을 통일한 고려가 한 덩어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특징들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본격적으로 유교를 국가 시스템에 쑥 집어넣은 계기가 되는 게 어떤 사람이 올린 시무책이 있습니다. 최승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유교 사상을 우리 정치 시스템의 근본으로 삼읍시다. 한 28개 정도로 조목조목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올려가지고 성종이 요거를 오케이 하면서 본격적으로 유교적으로 뭔가가 바뀌죠. 자, 그런데 고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은 중반이 되면 좀 안정적으로 바뀌잖아요. 그 문벌귀족들 나오잖아요. 그 문벌귀족들이 나오면서 점점 이제 루즈해지죠. 보수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나라 일으킬 때는 막 으쌰으쌰 했던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안정화되면 나의 이 부와 권세가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바라다 보니까 개혁적인 성격이 점점 사라지고 보수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제 이거는 정말로 개혁을 하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철학이 아니고 그런 사상이 아니고 이제 등용을 하기 위한, 관리가 되기 위한, 출세를 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점점 바뀌어요. 대표적인 학자가 요 시기에 최충이 있는데 엄청 명성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립학교를 만드는데 구제학당을 세웠는데 그야말로 대박이 납니다.
왜냐면 여기 출신의 사람들이 급제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쪽집게처럼 애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얘네들이 잘 커갖고 여기서 합격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무도 이제 학교 국자감 교육에 집중을 안 하는 거죠. 여기를 가야 합격을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나중에 또 문제가 좀 되기도 합니다. 최충이라는 사람 기억해 주시고 유명한 사람 김부식 있죠? 많이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삼국사기를 쓴 사람인데 대표적인 문벌 귀족의 가문 파벌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엄밀히 따지면은 그 무신정변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원인 제공자가 이 김부식 가문이죠. 이 아들이 아주 보통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자란 애들이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김부식의 아들은 참 무례하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김돈중이라는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그 무신들 나이 많은 대장군들한테 엄청 막 싸가지 없게 하고 무례하게 굴고 수염에 불 붙여보고 뭐 에피소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무신들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몇 가지 핵심 사건에 요 집안이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인 문벌 집안이고요. 그럼 고려 후반에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기득권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이 기존의 유학 가지고 안 되겠네. 이 뭐 하나도 실천적인 성격도 없고 너무 고인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리프레시하게 이제 드디어 뭔가 액션을 할 수 있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럼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유학도 갈래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발전 버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리학이에요. 인간의 어떤 마음의 본성 같은 거를 우주의 이치하고 같이 결합을 시켜가지고 근본적인 데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했었던 철학 사상 같은 겁니다. 성리학. 자,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들어온 거는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리학을 소개를 하게 돼요. 충렬왕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고려 후반이죠. 원간섭기에 해당하는 시호의 이름이네요. 그래서 안향이라는 사람이 성리학을 소개를 하고요. 전파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원간섭기에 원나라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그 원나라 수도 연경에 망건당이라고 하는 그 학당 겸 책 보는 그런 데를 이 사람들 학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곳이에요. 이런 데를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재현이라는 학자가 그 원나라 성리학자들하고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교류를 하고 그걸 배워가지고 와갖고 이색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성리학을 전파를 해요. 자, 전래하고 전파하고 확산이 있는 거예요. 확산은 누가 시켰느냐? 이렇게 배운 이색이 자기 후계자, 그 제자들을 키우는 거죠. 정몽주하고 정도전이 이색의 제자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을 키워냈죠. 각각이 온건개혁파랑 급진개혁파로 성장을 하게 되는 신진사대부가 여기서 성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게 고려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세 덩어리로 쭉쭉 발전을 지금 하고 있고 유학이 고려 시대에 자리 잡게 됐다는 건 교육기관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 국가에서는 국가대학교 세우죠. 국자감. 고려 최고 교육기관이고요. 이것만 가르친 건 아니고 기술학도 어느 정도는 가르칩니다. 근데 관학보다 훨씬 더 인기를 끌었던 게 이 사학이라고 했어요. 사립학교죠. 사립학교. 그러니까 학원입니다. 학원. 최충, 방금 언급됐었던 이 사람의 구제학당, 문헌공도를 포함한 유명한 학원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12개의 사학이 있었고 여기 출신 사람들이 과거 합격자가 많이 나오면서 다 사학으로 몰리게 되니까 입학생이 없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왕들이 야 이거 말이 국립학교인데 이거 위신이 이거 말이 아니다. 왜냐면 국가에 소속된 학교에서 배출이 되어야 왕 밑으로 조금 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나올 텐데 너무 이제 외국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한국이 서울대학교나 이런 데를 나온 게 아니고 뭐 하버드나 이런 데를 나온 사람들이 와서 하면은 아무래도 좀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들이 관학을 진흥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레벨을 같이 그럼 맞춰놓으면 될 거 아니야 해가지고 뭘 하냐면 주로 숙종이랑 이 사람 한 일이 되게 많죠. 화폐도 막 만들고 되게 뭔가 개혁 정책을 많이 했어요. 숙종 아들 예종 여기 2명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도 뭔가 참고서나 이 참고해서 볼 수 있는 서적부터 이렇게 좀 보고 공부할 만한 거를 많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해서 서적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책을 조금 더 볼 만한 걸 많이 찍어내게 합니다. 문제집을 많이 찍어내고 예종은 조금 더 구체적인 거를 해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쪽에 약간 스타 강사들이 와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도 전문 강좌를 이렇게 해서 약간 특강을 여는 거죠. 그래서 칠제라는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야 우리도 여기 못지않게 이 쪽집게 강사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잘 가르쳐 줄 거야 하면서
보강하는 특강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요. 그리고 장학재단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장학금도 줘 하고 양형고라는 것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학을 진흥하려고 하는 게 많이 나와요. 이거는 주로 이 사람들이 뭐 했는지를 놓고서 관학 진흥책으로 뭘 썼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해서 알아두시고,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역사서가 나오네요. 근데 나오는 것만 나와요. 진짜 나오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한번 잘 외워놓으시면은 시대가 섞여도 풀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특히 고려시대 역사책이 좀 많은 편입니다. 기록이 이때부터 우리가 온전하게 많이 남기 시작했기 때문이고,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자가 쓴 역사책이 한 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려시대부터 등장을 해요. 통합 역사책이라고 하는 거. 제일 유명한 거 두 개 있잖아요.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삼국사기,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역사책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예요. 이 최고가 따봉이라는 게 아니고 제일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 유학자입니다. 당연히 유교적으로 자기 생각에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적어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취합해서 적고요. 본기가 있고 열전이 있어요. 이런 걸 기전체라고 하는데 역사를 여러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설정을 하는 사마천의 사기 같은 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본따 가지고 이 기전체로 편찬을 하는데 조선 왕조실록처럼 연대 시간 순서대로 쭉 나오는 건 편년체라고 합니다. 같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가끔 헷갈리게 나오는데 두 개가 스타일이 다른 역사책이에요. 시간 순서대로 쓰느냐, 주제별로 나눠서 쓰느냐, 이거가 이제 나뉘는 기준이 됩니다. 같이 외워보면은 요거 두 개가 굉장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삼국사기가 나오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일현 스님이 삼국유사를 만들어요. 이 사람은 스님이잖아요, 스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역사책의 중심은 불교 역사가 중심이에요. 어느 사찰의 창건 설화, 이런 것들이 주로 중심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고대 민간 설화나 건국신화 같은 거 싹 모아가지고 역사책처럼 편찬을 한 거죠. 단군 얘기가 여기는 나오는데 삼국사기는 안 나와요. 단군 얘기가 딱 들으면 이게 진짜라고 보기가 힘든 얘기잖아요. 무슨 마늘과 쑥을 먹었는데 동물이 사람이 되고 하는 그런 얘기가. 그래서 김부식은 이 얘기를 유교적인 합리주의적 사관에서 요거는 진짜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쓰지는 않았어요. 예전에는 저도 이 두 책이 굉장히 헷갈렸었어요. 되게 헷갈렸었는데,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너무 헷갈리시면은 머릿속에 나만 알 수 있는 단어로 암기해도 상관없거든요. 김부식이 생각할 때 이런 얘기는 진짜가 아니거든요. 진짜가 아닌 거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적은 거죠. 진짜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 여기다 적은 거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랑 묻혀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면은, 김부식이 생각할 때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만 적은 거예요. 사기치지 마의 삼국사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유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적고 나서 안 들어간 남는 얘기, 흘러다니는 그런 얘기들, 그런 거를 모아서 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삼국사기에 들어가지 않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불교의 건국, 그런 사찰 건국 창건설화가 되게 신기한 게 많잖아요. 하룻밤 만에 어디가 뚝딱 만들어지기도 하고 신기한 얘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재미있는 걸로 따지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삼국유사가 재밌어요. 신기한 얘기들이 이쪽에 상당수가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 문화나 전통 같은 거가 되게 많이 반영되어 있는 데가 이 삼국유사 쪽이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위에 이규보라는 유명한 고려의 문인이 쓴 동명왕편이 있어요. 고구려의 건국 시절을 동명성왕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몽 얘기입니다. 주몽의 일대기를 문학적으로 쓴 역사책입니다. 당연히 고구려 건국 시절 얘기니까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반영을 하고 있겠죠.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처럼 영웅 일대기를 문학적으로 역사책을 그렇게 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왕운기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거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암기하라고 많이 하는데, 왜냐면 여기에 단군 얘기가 들어가서 그래요. 단군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 삼국유사하고 제왕운기라는 책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단군 때부터 고려 충렬왕 때까지의 역사를 이것도 문학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2권짜리인데 상권은 중국사, 첫 번째는 중국사고요. 그 다음이 우리나라 역사책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약간 세계사적인 기준으로 우리 역사를 통으로 정리하려고 했었던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의 각자의 특징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불교적인 부분 나오는 거 보면은 불교 정책 간단하게 볼게요. 불교 국가죠. 왜냐면 나라를 만든 사람이 불교 신자였고, 죽을 때 유언으로 훈요 10조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자, 연등이하고 팔간에는 꼭 해야 돼 라고 써놨기 때문에 둘 다 불교 행사입니다. 다만 특징이 연등에는 완전히 불교 행사인데 팔간에는 원래 고려가 믿었던 토착 그 산천 신앙들이 있어요. 원래 고려의 토속 신앙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불교적으로 흡수한 행사가 팔간회입니다. 요거 두 개 같이 꼭 기억해 주시고, 고려를 불교 국가라고 하는 이유는 스님이 정식으로 되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승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국사나 왕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스님도 출세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굉장히 대단히 이것도 세속적이고 귀족적인 성격이 조금 보이죠. 그리고 나서 성종 때가 되어서 최승로가 시무 28주를 올리면서 여기에 내용이 하나 들어가요. 연등회하고 팔간회 같은 불교 행사가 얼마나 많은 국가 예산을 쓰고 블라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교적인 행사 말고 다른 거는 전부 다 이제 뭐 사특한 음사로 이제 보는 그런 경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잠깐 폐지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불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쭉 거의 이어지고요. 마지막에 이제 타락을 하는 게 나오긴 하지만 의천, 대표적인 승려들이 나와요. 통일신라, 신라시대의 승려들, 고려시대의 승려들 같이 연결해서 기억 꼭 해주세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의천,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하죠. 아까 잠깐 제가 얘기했었는데 숙종 임금의 동생입니다. 이 사람 왕자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여럿이면은 왕실에서도 한 명쯤은 승려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이 대각국사 의천은 아무래도 뭔가 베이스가 너무 좋지 않아요? 왕자 출신이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바꾸려면 할 만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불교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불교도 종파가 여러 개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그런 게 있어요. 서로 옳다고 말하는 수양의 방식이 다 달랐기 때문인데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고 그걸로 막 투닥투닥 계속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러지 말고 이거 통합해야지. 불교 교단이 분리되면 어떡해. 그래서 국청사라는 사찰을 중심으로 해동천태종이라는 걸 자기가 아예 창시를 한 다음에 이거 두 개 합친 버전 자기가 만든 거예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다. 어쩔 수 없는 이 사람의 한계점이죠. 왕자 출신이니까.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아무래도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교종이고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흡수한다. 요런 거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 연마하고 실천을 같이 해야지. 교간 겸수해야 돼. 어찌 보면 통합이긴 한데 약간 퍼센테이지가 달라요. 교종이 훨씬 중요하고 하지만 실천도 중요해. 요 정도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특이한 거 주전도감 설치합시다 해가지고 화폐가 만들어지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고, 교종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불교 경전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이거를 연구하고 뭐하고 해석하는 거를 중요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그런 불교 경전의 연구서를 편찬하고 이거를 다 모아서 백과사전처럼 정리를 하는 거에 상당히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만드는 거가 나옵니다. 싹 모아가지고 정리를 했다는 뜻이에요. 진울도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완전 의천이랑 반대거든요. 불교가 지금 썩고 있다. 불교가 타락하고 있다. 이거 개혁해야 돼. 똑같아요. 문제의식은 똑같은데 이 사람이 했던 거는 수선사 결사 운동이라고 해서 순천에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놀러가는 송광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독경하고 그 참선하고 하는 거를 통해서 수행을 하는, 그래서 본연의 깨끗한 그 마인드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식의 거를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지금 교선 통합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은 선교일치라고 해요. 자기가 우선으로 하는 단어가 지금 먼저 나오잖아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끌어안는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도노점수하고 정해쌍수라는 걸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명상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팍 깨닫는 이거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깨달았으면은 여기다 이제 지혜도 같이 채워 넣어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교과서를 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메인은 선종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방향은 조금 달라요. 방향은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로 갑시다 라고 하는 거는 들어가 있더라. 요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도노점수 정해쌍수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진울의 제자가 해심이에요. 진울의 제자가 해심이에요. 그러면 얘네는 같은 라인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해심은 진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유교하고 불교는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같다라는 걸 주장을 해요. 유불일치설을 주장한 사람, 요거 기억해 주시고, 요새라는 사람도 요새 종종 선지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법화신앙이라고 하는 건데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참회하고 하는 거를 좀 중요시했었던,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찌 보면 성격 자체는 수선사하고 비슷하기는 하죠.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참선하고 반성하고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 전부 다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불교가 타락하거나 지나치게 어떤 경쟁화, 구도화되는 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승려들의 활동을 기억해 주시고요. 과학기술은 선지에 많이 나오는 거라서 대표적인 거 보면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거가 활판 인쇄술이 있잖아요. 목판 인쇄도 있고 금속활자도 있고, 그렇죠. 그 팔만대장경도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는 거는 직지심체 요절, 이거 금속활자,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직지심체 요절, 실제 이름은 이거보다 훨씬 길어요. 이거를 만든 사람이 백운화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 요절이 원래 풀네임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직지라고만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청주의 흥덕사에서 간행됐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는 건데,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제일 오래된 버전이고요. 아쉽게도 현재 프랑스에 이 본체가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의 박병선 박사님이 찾아내신 거고요. 2001년에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는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리고 의술 쪽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의서인데, 향약구급방이라고 다 모아가지고 이제 편찬한 책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등장을 한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무기 제조술의 별표가 땡땡땡 있었죠. 요런 거는 이전에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게 있으면은 당연히 기억할 필요가 있으니까 기억하라고 해놓는 거고, 최무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나라가 또 탑시크릿으로 절대 안 가르쳐 주려고 했었던 화약의 배합 비율을 찾아내가지고 요 제조 기술을 습득을 해서 화약이랑 화포 개발에 성공을 하고요. 우리나라 정부의 건의를, 고려 정부의 건의를 해가지고 화통도감을 설치를 해서 요런 걸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천문학의 발전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첨성대가 지금 그 통일신라에 나오는 그 첨성대하고 비슷하게 이제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데, 첨성이라는 것 자체가 별을 관찰을 하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때부터 뚜렷하게 첨성대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별을 관찰하는 자리를 다 첨성대라고 여러 번 부를 수 있습니다. 관측의 천문학에 해당하는 이름이 첨성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라 경주에 있는 지금의 첨성대도 얘네도 천문대였겠지? 이렇게 추정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쭉 나오는 게 보이네요.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읽어주시고, 우리가 뚜렷하게 좀 봐야 되는 거는 활판 인쇄술에 해당하는 요 부분하고 이 무기 제조술에 해당되는 요 부분, 요거 두 개 좀 집중해서 봐주시고,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1번 볼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오른 것은 고려 성종 때 설립이 됐고, 유학이랑 기술교육 여기서 받을 수 있고, 고려의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국자감이죠. 3번입니다. 경당은 고구려에 있었던 건데, 이 경당 지방에 있는 애들 가르치는 경당이었고, 향교는 조선시대 거죠. 조선시대에 나오는 이 학교 기관이고, 주자감은 발해 겁니다. 그래서 3번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자, 이 책 무슨 책인지 볼게요. 승려 이련이 쓴 역사서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대표적인 특징, 당군, 고조선 건국 얘기 들어가 있대요. 여기 보니까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가 있네요. 발해고는 조선시대 후기의 실학자인 유득공이 쓴 거고요. 발해 역사를 쓴 거고,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조선시대로 넘어가요. 서거정에 쓴 거고, 동사강목이라고 하는 거는 안정복이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입니다. 그래서 다 시대가 하나도 안 맞고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자, 진울 볼게요. 진울 3번. 다음 가상 인터뷰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이런 게 지금 안 나오잖아요. 이거를 보고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진울 스님, 불교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인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이게 왜 3점이냐? 진울의 활동을 알지 못하면 못 푸는 문제여서 그래요. 여기 힌트가 안 나와요. 그냥 진울에 대해서 너 알고 있니?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무예가를 지은 사람은 원효죠. 원효. 이건 원효. 천태종을 개창하는 거,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는 거는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이건 의천. 수선사 결사를 제창을 해가지고 정해상수, 도노점수 외치는 사람이 진울이죠. 이건 공부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문제라서
했으면 되게 쉬운 문제고 안 했으면 완전 어려운 문제, 찍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3점이에요. 왕호 천축국전을 저술하는 거는 해초죠. 해초. 3번. 자, 마지막 4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금속 활자본인 땡땡땡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해서 알린 그녀 박병선 박사님의 얘기네요. 금속 활자본이래요. 이거 직지심체 요절이죠. 이것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네요. 2번으로 답은 찾아주시면 되고 신증 동국 여지승남은 조선시대 지리서고요. 왕호천축국전은 신라시대 기행문이죠. 그리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거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 경전인데 그 통일신라의 사찰로 알려져 있는 불국사의 석가탑에서 나온 겁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직지는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막 어렵진 않은데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섞어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좀 외워야 되는 스님들이 몇 명 있거든요. 이 스님들의 이런 거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 어렵게 나온다면 요거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것도 체크해 주시고 신라시대하고 고려시대의 승려들은 여러분들이 내 나름의 표를 좀 구성을 해서 외워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론편에서는 그 문화유산 파트를 좀 보겠습니다.